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또 이제 연휴 동안에 우리 시장은 쉬지만 미국 시장은 또 열리고요.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키워드라기보다 연휴 사이에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봐야 될 이슈들입니다.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9월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FOMC 아니겠습니까? 9월 21일인데요. 우리는 추석 연휴를 들어가면서 FOMC 이전까지 주목해야 될 변수들. 당장은 베이지북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지난주에는 고용 동향이 나왔고 경제 지표들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네, 어제 베이지북은 시장에 큰 영향은 못 줬는데요. 네. 지금 모두가 아는 정도의 사실을 재확인한 정도.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아직 양호하다. 네. 고용과 소비 시장이 견조하다. 그리고 물가는 12개 지역, 미국 내 12개 지역 내에서 중에서 9개 지역은 좀 하락하고 있다. 네. 종합해 보면 골디락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데 경기 아직까지는 괜찮고 물가는 잡혀간다.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워낙 이제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강하니까요. 네. 브레이너드가 이제 간밤에 조금 톤 다운을 시켜줘서 도움이 됐습니다만 긴축에 대한 우려들은 계속되는 거고요. 결국 우리 추석 연휴 지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중요한 확인 포인트가 되겠죠. 네. 지금 클리브랜드 연준이라는 데서 GDP 나우를 애틀란타 연은이 발표하듯이 네. 조금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면서 물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를 한 8.24 다음 주에 나오는 9월 13일 날 나오는 8월 미국 소비자 물가를 8.2%대로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달에 나왔던 8.5%보다는 좀 낮아질 것이라는 게 대세고요. 근데 문제는 근원 물가. 좀 근원 물가는 잘 안 빠지는 걸로 전망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헤드라인 물가는 빠지는데 주거비라든지 서비스업 임금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어쨌든 인플레이션의 코어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연준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도 조금 물가가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환호하거나 안심하지 않고 계속 시장에 대해서 긴장해. 이게 아직 갈 길이 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9월 FOMC 이전까지 주목할 것들인데 9월 FOMC에서는 지금은 어쨌든 75bp 인상 가능성이 유력한 거죠. 네, 지금 CME 선물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네. 거의 한 70%대 확률로 75bp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네. 사람들이 그렇게 베팅하는 거죠. 또 그럴 것이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물가의 이제 안정 속도를 감안했을 때 연말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한 7%대 초반 정도로 예상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물론 떨어지기는 하지만 연준이 통화 정책을 바로 조금 완화적으로 바꾸기에는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물가고요. 그런 측면에서 75bp 인상 그리고 11월과 12월에는 50bp, 50bp 이렇게 인상하든지 아니면 0.5% 또 12월에는 0.25 드디어 베이비 스텝으로 이렇게 가든지 두고 볼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 9월 21일 통화정책회의가 마지막 가장 금리를 높게 올리는 정책회의가 될 것이다라는 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75bp 인상을 오히려 시장은 악재 해소, 부담감을 조금 털어버리는 좀 긍정적인 것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분위기였지 않을까. 그 잭슨 홀 이후에 워낙 약세로 가다가요 75bp 용인해야겠다. 삐졌던 거 이제 좀 마음 돌린다 그런 느낌의 상승 좀 반등이었어요. 네, 75bp 인상 예측하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우리가 연휴 끝나고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바로 끝나자마자 네네. 뭐 9월 13일이네요. 네네. 네, 현지 시간으로. 그래서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뭐가 막 이슈가 나와가지고 요동을 칠 것들은 상대적으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환율 시장이 조금 네. 중요하겠죠. 네, 유럽에서 지금 워낙 지금 뭐 예. 긴박하게 환율과 물가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연휴 중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금리나 채권 시장이나 환율 시장을 통해서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도 연휴 후에는 어쨌든 변화된 환율, 예. 또 변화된 금리 이런 음.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연휴 지나고 달러 인덱스가 좀 뚝 떨어져가지고 그죠? 네. 개장하면서부터 우리가 연휴 지나고 환율이 좀 훅 떨어져서 워낙 강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풀어보는 키워드 경제 이야기. 두 번째는요. 원달러 환율. 네, 정말 뭐 어디가 천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1350원. 50원 굉장히 중요한데 50원, 그다음에 70원, 80원 이렇게 지금 넘어온 상황인데요. 예. 뭐 어디까지 간다 이렇게 앞에가 숫자가 없어갖고 그죠? 전망하기가 좀 어렵네요. 뭐 당장은 1,400원 얘기하고 그러는데. 네, 뭐 어디까지 갈지는 뭐 시장만이 알지만 분명한 것은 유로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로화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거냐에 따라서 원화의 어쨌든 고점도 원달러의 고점도 거기에 따라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결국 환율 시장도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유로존이 당면한 유로화 약세 요인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만약에 반영한다면 그러니까 가령 유로화가 달러당 0.95 지금 페리티가 깨졌는데 지금부터 한 4 내지 5% 정도 추가 하락한다. 유로화 가치가 파운드 하나. 그렇게 되면 한 0.95 정도의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좀 비슷한 비율로 떨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1,450원 정도를 저는 이번 국면에서의 피크로 정점으로 좀 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1,450원 정도 만약에 1,400원대 중반 정도까지 원달러가 올라간다면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면 그게 아마 이번 사이클에서 최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정점이 정점이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다. 조금만 참으면 결국 원달러가 바로 안정은 못 되겠지만 1,300원대 후반이나 1,400원대 초반에서 조금 일단 더 이렇게 불확실성은 해소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율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가는 국면에서 초반에는 우리 요인들이 아니고 대외적인 요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상수지가 또 적자가 계속 나고 외환 보유두고도 줄고 그러면서 또 걱정들이 한편에서 생깁니다. 환율 원화 약세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지는 않을까요? 예. 뭐 일단은 우리나라도 물가 문제가 크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뭐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한 소비자 물가의 어쨌든 압박 이 부분이 가장 큰 거고요. 그렇다면 뭐 한국은행도 대외 금리 차이도 있기 때문에 또 물가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를 계속 올릴 거고 그러다 보면 가계부채 문제가 좀 더 압박을 받을 거고 서민 경제가 더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빚독촉에 시달리는 많은 기업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겠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거시적인 측면,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의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금 우리나라 단기 외채 비율이 42%거든요. 전체 외채에 굉장히 조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당장 현금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예치금, 현금성 어쨌든 외환이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계속 만약에 이번 달 이제 적자 가능성이 있는데 적자가 계속 난다든지 또 무역수지도 이제 적자지 않습니까? 연간 뭐 지금 400~50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렇게 적자가 계속 커지면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계속 안 좋으면 그리고 수입 물가가 계속 안 떨어지면
우리나라 외환 시장도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외국인 자본이 결정적으로 이탈한다든지 돈을 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 상황이 좀 길어지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만은 그러게요.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려가 점차 실물적으로 현실화되기 전에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될 텐데요. 유가도 떨어지고요. 예. 그러면 유가는 괜찮습니다. 뭐 80달러 지금 초반까지 그죠? 네.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 1월 초순 가격 밑으로 갔습니다. 네. 전쟁 이전 물론이고. 예. 그래서 브렌트유도 진짜 오랜만에 그러게 팔자를 말이에요. 봤네요. 그러게요. 수요가 이제 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요. 김한진 박사님의 명언이죠. 고유가는 고유가로 잡는다. 수요가 이제 줄면서 유가가 좀 안정이 됐고요.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김 박사님과 보는 세 번째 키워드는요. 공포의 9월 증시 앞날은 사실 공포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또 힘든 9월장이 되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는 2,400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저점이 어디지? 전 저점까지 갈까? 거기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이걸 확인하는 작업일 텐데요.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9월만 보면 연휴를 지나면 이제 뭐 9월의 후반 예. 부에 해당되겠지만 조금 변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시장이 워낙 뭐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슈퍼달러의 코스피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코스피의 저점은 의외로 조금 9월에 좀 낮아질 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9월, 10월, 11월까지도 2,300에서 한 2,600 정도의 박스권을 지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2,450 정도를 중심으로 한 네.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환율 시장이 거의 정점에 가까이 오고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환율의 원달러의 상승은 네. 조금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크게 봐서는 결국 약세장 국면이다. 우리가 지수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작은, 그러니까 투자하는데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힘이 드는 까다로운 약세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순환매가 돌더라도 굉장히 빠른 순환매 그리고 전문가 중심의 트레이딩이 어쨌든 필요한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쨌든 현금 비중을 여전히 좀 높게 지키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네. 필요한 전략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략까지 말씀하셨고요. 섹터 쪽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약세장에서의 강한 반등, 소위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면서 성장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지만 성장주가 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처럼 성장주는 힘을 못 뽑고요. 지금 가고 있는 게 뭐 에너지 신재생 이런 뭐 태조 이방원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쪽을 계속 주목해 봐야 될지 아니면 또 어떤 섹터의 변화들을 좀 예측하면서 가야 될지요. 네, 상반기가 전통 에너지주, 좀 조선주를 포함해서 정유주, 또 에너지 섹터 이런 쪽이 좀 각광을 받았다면 하반기는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전통 에너지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네. 쪽으로 태조 이방원 쪽에서 조금 범위를 좀 좁혀서 좀 신재생 에너지 쪽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가 계속 좀 잘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9월, 10월 달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해외 증시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성장주가 조금 금리에 발목을 잡혀서 그렇게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국면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성장주가 쉴 때는 가치주가 조금 반등을 하고 네. 필수 소비재라든지 유틸리티 이런 쪽이 좀 반등을 하면서 성장주와 가치주가 조금 순환매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로테이션하는 그런 시장이 좀 헷갈리는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어쨌든 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조금 실적이 좀 찍히는 종목들 압축적으로 종목 수를 늘리기보다는 좀 줄여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그리고 투자 인사이트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